거짓말하다 들켜본 적 한 번씩은 다 있으시죠? 아무리 그럴싸한 거짓말도 촉이 좋은 사람들은 독심술에 능해 단번에 알아차리는데요. 그런데 이 촉이라는 게 타고난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훈련만 잘하면 당신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단번에 그 의도를 파악해 내가 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쉽게 유혹하거나 설득할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의 눈에 들어 인사 점수를 높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해 매상을 올리거나 중요한 계약을 따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의사소통을 말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10%만 말이나 언어로 의미가 전달되고 나머지 90%는 비언어적 요소로 소통이 이뤄지는데요. 즉, 말보다는 그 사람의 몸짓과 표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43가지의 얼굴 근육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표정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람의 심리와 마음 상태가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특정 행동이나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독심술의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발을 관찰해라. 하체는 좋고 시름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척도입니다. 신나는 음악을 들을 때 발끝으로 리듬을 타면 기분이 좋은 상태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짜증이 날 때도 발을 동동 구르거나 이불킥을 날리며 제일 먼저 발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발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 잘 관찰해 보세요. 대화 중 상대방의 발끝 방향이 나를 향해 있다면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거지만 발끝이 문을 향해 있다면 나와의 자리가 불편함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상체가 정면으로 나를 향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돌아간 상태라면 조만간 자리를 벅차고 나갈 징조죠. 게다가 상대가 발목까지 꼬고 있다면 현재 그 자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시답지 않게 듣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다는 표현인 거죠. 이외에도 평상시 다리 꼬는 습관을 통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평소와 반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대화를 한다면 상대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는 건데요. 조금 더 확실한 심증을 위해 상대방의 눈동자의 움직임, 호흡을 관찰하는 것도 좋습니다. 과거의 뻔한 사실을 상기할 만한 질문을 몇 개 해보는 거죠. 작년 기념일에 뭐 했지? 어제 뭐 먹었지? 이런 추상적인 질문에 답할 때 상대방 눈동자가 왼쪽으로 치켜 올려진다면 거짓말을 할 때는 반대로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붉어지고 호흡까지 빨라지면 100%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죠. 둘째, 상대를 바꾸려면 잠재의식을 자극해라. 사람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하고 있거나 누구에게 끌리는 것이 이 때문이죠. 더러는 이를 체면효과라고도 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을 잘만 이용하면 나와 주변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쉬운 예로 대화 중 왜냐면이라는 단어를 쓰면 상대를 설득할 확률이 90% 이상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상식적인 상황에서도 왜냐면이라는 단어는 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쓰도록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었기 때문인데요. 오죽하면 그럴까? 라는 이해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치기를 했을 때도 잠깐 끼어들어도 될까요? 왜냐면 제가 다리에 지병이 있어서요 라고. 왜냐면 뒤에
합당한 이유를 붙이게 되면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문제 삼지 않게 되죠. 이게 바로 닻을 내리는 일종의 체면 효과입니다. 배가 바다에 머물 때 특정 장소에 닻을 내리듯 사람도 특정 단어나 소리 그리고 냄새와 함께 어떤 행동을 연결하면 잠재의식에 기록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특정 단어나 소리, 냄새만 맡아도 자신도 모르게 특정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별 후 X와 갔었던 비슷한 장소 또는 사건을 접하게 되거나 심지어 비슷한 향수만 맡아도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고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바꾸고 싶다고 잔소리만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이 좋을 때 특정 행동을 각인시켜 보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을 칭찬할 때마다 어깨를 토닥여주는 건데요. 그러면 나중엔 칭찬 없이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마치 칭찬을 받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때 자신이 원하는 걸 말하면 잠재의식이 이를 기분 좋음과 연결해 거부 반응을 줄여주죠. 그리고 어깨를 토닥일 때마다 상대의 요구사항이 떠올라 무의식적으로 이를 행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잠재의식을 이용해 자신의 기분과 행동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건데요. 특히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개선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기억해 뒀다가 또는 이때 어떤 행위를 각인시킨 후 우울할 때 이 행동을 해보는 거죠. 그럼 신기하게도 기분이 좋아지고 막혔던 생각이 뚫리게 됩니다. 이게 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마치 레몬을 먹지 않았는데도 그 생각만으로 침이 고이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이 생각한 대로 몸이 반응하게 되는 플라시보 효과를 역으로 이용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할수록 반대로 몸을 더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내뱉고 행동하게 되면 자기 최면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마치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나는 행복하다, 오늘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이는 곧 자신감으로 연결되어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더 나아가 자신의 단점이나 상대방의 잘못을 바꾸고 싶다면 반대로 긍정적인 별명을 붙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정리를 못하고 지저분한 사람이라면 깔끔한 누구야라고 불러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에 맞는 사람이 되려 무의식적인 압박을 느끼고 자신도 모르게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과 우울감이 올라올 때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일단 내뱉어 보세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도 마치 진통제를 먹듯이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뇌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만족과 행복감을 위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 모든 조직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셋째, 상대방을 따라해라. 상대방을 따라해서 심리를 파악하고 그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술을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거울 치료, 거울 효과라고도 부르죠. 상대방의 특징을 따라하면 상대는 나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고 내 말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쉽게 내 편으로 만들거나 상대의 잘못을 깨닫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티나게 따라하면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 알듯 말듯 따라하는 게 좋은데요. 가장 먼저는 상대의 들숨날숨 속도에 맞춰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심장 파동에 내 심장을 동조화하는 거죠. 마치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동작을 하나씩 따라해 보는 건데요. 다리를 꼬는 방향,
손동작, 심지어 눈 깜빡임까지 말이죠. 상대방의 표정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면 상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즉,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대가 들어줄 확률이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매서운 비판이나 잔소리를 하기보다 그저 그 모습과 상황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좋은데요. 그럼 상대방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비속어나 상스러운 말을 자주 쓴다면 그때마다 똑같은 단어를 써가며 받아쳐 보는 건데요. 그러면 자신의 상태와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정 행동을 자기가 할 때는 몰랐는데 상대방이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게 되어 자아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당장은 안 고쳐지더라도 이를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심어주는 데 있어 아주 효과적입니다. 넷째,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몸짓을 믿어라. 말만 들어서는 사람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기꾼들에게 피해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해 보면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과 생각 그리고 감정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몸속 자율 신경계의 반응이 몸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끊임없이 코를 만지면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현재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신이 불안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조직 세포가 팽창되어 피부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독 돌출되어 있는 코부터 빨개지고 간지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턱이 자주 들린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우월감과 거만함에 절어서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까칠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코가 높다고 하는데 턱을 들기 때문에 코가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논쟁과 다툼을 좋아하고 심지어 상대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찌감치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턱이 당겨지고 눈을 치켜드는 것처럼 보이면 뭔가 모를 섭섭함에 꿍해 있거나 화가 난 상태입니다. 여기에 입술을 실룩거린다거나 안쪽으로 말고 있다면 할 말은 많으나 함구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상대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기회를 먼저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선 더더욱 말이죠.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손을 잘 관찰해 보세요.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한다면 당신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손목을 자주 만지거나 소매를 걷어올리고 손목과 팔뚝을 보여준다면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고 싶다는 뜻이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다가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이 바닥을 향한다면 당신을 아직 못 믿는 상태이고 당신을 압도해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가가기보다 충분히 탐색전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칼처럼 세우고 있다면 어떤 심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핵심을 강조한 뒤 현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즉, 당신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닌지 상대방은 곧 표현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상대의 심리와 의도를 파악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독심술의 진짜 핵심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 지금 마음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정확한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점점 내게 스며들게 됩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점점 상황과 분위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조그마한 말실수로 공든 탑이 졸지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매너의 기본과 대화의 기술은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만 짚어보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엔 상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네, 아니요 같은 단답형 답이 나오지 않게끔 질문을 하고 그 이유 또한 함께 물어보며 대화가 끊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얘기나 최근 힘들었던 점, 이를 극복했던 이야기 등을 공유하면 인간미를 느끼게 되어 상대의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단점 한 가지를 먼저 고백해 보세요. 잘 모르는 사람이 단점을 먼저 고백하면 상대방은 조금 의아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용기 있는 사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 외엔 모든 게 장점일 수 있겠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주의 사항으로는 대화의 주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특히 돈이나 종교, 정치에 있어 특정 인물을 비판하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한들 거부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의 대화는 최대한 회피하되 상대가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도 들어주기만 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적이 되거나 괴짜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심술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읽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누굴 만나든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표정과 행동을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원수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